안녕하세요. 50이 넘어 인생에 이런저런 풍파를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왔어요. 하지만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아직 더 일어날 일이 많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전 심리 상담가예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심리 공부를 하였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게 참 좋았죠. 저 역시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제 직업은 제 마음의 상처조차도 치유해주는 그런 직업이었답니다. 심리 상담 연구소를 차린 지 한 2년이 지났나? 한 남자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같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었죠. 밤마다 자꾸 힘들어서 잠이 안 오네요. 약 말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어 찾아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속에 있는 응어리 다 풀고 잊으시면 조금 한결 나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 좋은 결과는 당연히 뒤따를 거예요. 걱정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게요. 오늘은 다 털어놓고 잠 좀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얼굴 뵈니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네요. 남편의 상담 내용은 부인의 외도 후 이혼이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였어요. 딸까지 버리고 나간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고 혼자 남겨진 딸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더 마음이 아프고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는 것 같달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서서히 저희는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고, 그렇게 상담은 여러 달 지속되었고,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기분 좋게 새 출발을 시작하였어요. 두 번째 결혼을 결정한 건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두 번째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딸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티 없이 맑고 예쁘더라고요. 9살인 딸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가슴으로 낳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현정아, 이제 새엄마가 될 거야. 우리 현정이한테도 엄마가 생겼지?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우와, 신난다. 나한테 엄마가 생겼어. 너무 좋아. 아줌마한테 이제 엄마라고 부르면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그래, 현정아.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아줌마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가 되어줄게. 혹시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놓고 우리 세 가족 잘 살아보는 거야. 알겠지? 당신도 너무 걱정 마. 현정이한테 좋은 엄마, 그리고 당신한테 좋은 아내가 될게. 고마워.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 오기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 그래도 잘해줄게. 나만 믿어. 나도 고마워. 이렇게 이쁜 딸 갖게 해줘서 정말 잘할게요. 우리 세 가족 다시 새 출발하는 거야. 현정아, 엄마가 늘 옆에 있을게. 남편과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이 없던 저였지만 정말 딸아이가 제 친딸처럼 느껴졌고 남편도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 없더라고요. 간혹 이혼한 전처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과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내가 행복해졌다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내 딸처럼 키웠고 딸아이도 그런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며 저를 참 많이도 의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니 친모녀가 되어 있었죠. 딸아이를 볼 때마다 가끔은 친엄마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곤 했지만 내가 다 치유해 줄 거라는 마음으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딸아이가 알아줬는지 딸아이도 저를 정말 잘 따르기도 했고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간식 좀 만들어줄 테니까 먹고 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어쩌니? 좀 쉬면서 해야 하는데. 아니야. 근데 엄마, 나 진로 뭐 할까? 진짜 고민이야. 공부는 해야 하는데 딱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뭘 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엄마는 직업은 상관없어. 네가 열심히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엄마가 바라는 게 있지 않아? 난 엄마가 하라는 거 할래. 그래야 엄마도 뿌듯하고 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는데. 그래도 좀 원한다면 의사 어떨까? 우리 현정이 똑소리 나고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아픈 환자들도 잘 치료해 줄 것 같은데. 꼭 의사가 아니라도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직업이면 현정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딸이었기에 진로를 정해주는 건 쉬웠어요. 전 딸에게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그 말을 따라서 의사를 목표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 공부를 너무 하는 딸이 안쓰럽긴 했지만, 본인도 욕심이 있는 아이라 절대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진로를 잘 정해주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죠. 당신이랑 현정이 나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아유, 현정이 아빠한텐 진로 상담 전혀 안 하더니 엄마한테 하는구나? 당연하지. 아빠랑 엄마랑 같아? 엄마는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뭐든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정말로. 이야, 아빠 서운한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긴 하다, 우리 딸. 기특하고 대견해. 고마워, 현정아. 그래도 힘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엄마 말대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살 거야. 너무 보람찰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공부 많이 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금처럼 옆에서 응원해줘. 늘 그렇게 딸아이는 부침성 있게 절 잘 따랐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남편이 보고 정말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 의대 발표가 있던 날 저희 집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견고할 것 같은 저희에게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면서 딸아이도 너무 충격받았는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눈물이 흘렀죠.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이 깨진다는 말이 맞았어요. 티 없이 완벽했던 가족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가장 가깝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잃어본 터라 경황이 없었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당신이 거기 영정사진에 있을 리가 없잖아. 언제까지, 아니 어제까지 오늘 현정이 대학 발표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럴 순 없는 거야. 현정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현정이는 어떻게 살라고? 말 좀 해봐. 아빠, 아빠, 이렇게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거짓말이라고 해줘. 엄마, 아니지?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죠? 아, 현정아, 어떡하니 정말?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을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여보, 아니라고 해줘, 제발. 이건 꿈일 거야. 당신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어제로만 되돌려줘, 제발. 현정 아빠. 저흰 그렇게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까지 끝마쳐야 했어요. 정말 허무했고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멘탈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제정신을 다스려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딸아이는 의대에 합격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는 꿋꿋하게 잘 버텨줬어요. 힘들어하는 절 위해서 슬픈 티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나조차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세상 아래 우리 둘뿐이니 딸아이에게 더 큰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정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제 엄마는 너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현정이 너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 말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힘들면 그냥 같이 펑펑 울자. 알겠지? 그래야 아빠도 마음 편하실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고마워, 엄마. 이렇게 나 걷어주고 챙겨줘서. 나한테도 엄마뿐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 힘내보자. 나도 다 잊고 앞만 볼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슬퍼 마. 내가 있잖아. 엄마랑 나 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딸아이와 이렇게 의지를 다졌고 딸 때문이라도 내가 마음을 추슬러야겠다고 생각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 집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화려하게 생겼고 저와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느닷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을 쳐들어온 그녀를 보고 누구냐고 묻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아주 어이없게도 기가 막힌 대답이더라고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이 밤에 이렇게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아, 당신이구나? 참나. 남의 남자 깨차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 현정이 생모예요. 아니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당신이 이 집에 왜 있어? 그냥 빈 몸뚱이로 나가면 되겠구만. 현정이 올 때 안 됐나?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봐야 하는데. 아, 커피 좀 가져와 봐요. 오늘 통 커피 한 잔을 안 먹었더니 너무 피곤하네. 뭐하고 서 있어? 뭐라고? 생모? 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아니, 이제 와서 당신이 생모 우는 날 자격은 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이가 없었고 당당하게 딸을 찾는 모습과 더불어 저에게 서 있지 말고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저 여자를 보자 마음속에 열이 뻗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생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딸아이를 키운 건 맞지만 천륜이라는 걸 제가 억지로 끊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화가 났지만 그 여자에게 차근차근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내 딸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언제 오는 건 내 마음이지, 안 그래? 당신은 이제 빠져줘야겠어.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남편 말론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들었는데 이제껏 얼굴 한번 안 비추다가 웬일이냐고요? 내가 이제 현정이 엄마 노릇 해야지. 하나뿐인 우리 딸인데 애 아파 잃고 우리 딸이 제정신이겠어? 당신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짜야, 알아?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도 좀 보고 이제 내가 우리 딸 케어할 거니까 당신은 빠져라 이 말이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소금 한 바가지 맞고 싶어? 지금껏 연락두절돼서 살다가 이제 와서 남편 떠나고 재산이나 보험금이 탐나서 온 건 아니고? 딸 생모 핑계로 여기 눌러앉을 생각이라면 착각하지 마. 현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게 어디서 나한테 막말이야? 막말로 당신이 현정이랑 피 한 방울 섞였어? 어디서 이 많은 재산을 꿀꺽하려고 해? 생모는 저에게 피도 안 섞인 남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막말을 하였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딸이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와 생모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살 때 떨어져 처음 보는 생모에게 딸아이는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복잡한 감정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현정이. 엄마다. 엄마 알아보겠어? 우리 9살 때 헤어지고 지금 처음 보잖아. 아유, 우리 딸 더 이뻐졌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네 아빠가 어찌나 오지도 못하게 하던지. 엄마는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엄마 마음 알지? 우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사이야. 우리 현정이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너무 잘 컸어. 의대 다닌다며? 아이고, 이쁜 우리 딸. 엄마라고? 당신이? 그래, 기억나. 어렴풋이. 왜 이제 온 거야? 왜? 그때 나 버리고 갔으면서 왜 이제서야 찾아? 버린 거 아니야. 아빠가 쫓아낸 거야. 엄마가 널 어떻게 버리니?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저 여자랑 너네 아빠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 어찌나 널 못 만나게 하는지. 엄마 믿지?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여자는 눈물의 쇼를 해가며 딸을 달래더라고요. 참 섭섭했지만 딸도 친엄마라 그런지 곧장 엄마한테 잘 안겼어요. 하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죠. 남편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쓰레기였거든요. 남편 또한 중간중간 친모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딸아이 한 번을 안 찾냐며 붕괴했던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도 했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생모는 앞으로 이 집에서 살면서 딸아이를 본인이 케어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뻔뻔하기도 했어요. 이제 현정이 내가 케어할 거니까 나가줘야겠어. 당신은 어차피 생모 아니잖아. 현정이 키워줬다는 핑계로 눌러앉을 생각은 아닌 거지?
우리 딸 의사 되는 건 뭐 정해진 수순이고, 내가 우리 딸 신랑감이며 다 찾아서 결혼시켜 줄 거니까 빠져요, 이제. 엄마, 그러지 마요. 그래도 나 키워주신 엄마인데, 엄마도 아빠 없이 지금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요. 아유, 우리 딸. 정말 나 닮아서 마음이 여리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것도 나 닮았니? 역시 천류는 못 속인다. 그치? 아, 기막히네, 정말. 이제 와서 친엄마? 누구 마음대로? 우리 현정이 내가 내 손으로 키웠어. 알아? 당신이랑 현정이 뒤에서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 친모니까. 하지만 내 남편 집에서 당장 나가.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 있으려고 해? 나가려면 네가 나가. 우리 딸이랑 생판 남인 주제에 어디서 여기 집에 비비려고 해? 넌 우리 딸이랑 정말 남이잖아. 뭐? 나 한 번도 현정이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돈 보고 찾아온 네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딸아이는 놀란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딸아이는 저와 친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결국 기막힌 셋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딸아이의 생모와 저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셋이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생모는 참 끈질기게도 딸아이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오랜 동거가 시작됐어요. 생모는 정말 뻔뻔했는데 제가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 역시도 제 남편 집 그리고 제 딸이 있는 이곳에서 나갈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생모이기 때문에 정말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딸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했지만 천륜과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딸아이는 생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서운해 갔죠. 아, 엄마도 있었네? 나 친엄마랑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엄마도 집에 있었으면 우리 밥 먹고 들어오지 말걸. 미안. 아니야, 괜찮아. 영화 재밌었니? 피곤하겠다. 내일 졸업식인데 얼른 자야지 우리 딸. 졸업 선물로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안 해줘도 돼. 아, 그리고 졸업식에 뭔가 엄마들 2명이 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선도 그렇고 엄마는 그동안 내 졸업식 계속 왔었으니까 그냥 친엄마 오라고 하면 안 될까? 단 한 번도 내 졸업식에 온 적이 없어서 꼭 오고 싶대. 괜찮지? 아, 현정아. 엄마 섭섭하다 정말. 엄마는 그럼 뭐야 너한테? 정말 단순히 키워주기만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동안에 나랑 많이 추억 쌓았잖아. 근데 친엄마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졸업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딸아이 앞에서 결국 눈물이 터지더군요. 제가 울자 난처해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서둘러 눈물을 닦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을 참 원망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는 졸업을 했고 결국 전 딸아이의 졸업식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친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핏줄이라 당기는구나 라고 애써 제 마음을 정신 승리하듯 혼자 위로하였어요. 거봐.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여기 눌러 있어? 당장 나가라니까.
핏줄이 이리도 무서운 거예요, 아줌마. 막말로 우리 셋 중에 당신만 빠지면 딱 완벽한데. 어쩜 이리 눈치 없이 눌러앉아 있을까? 아유, 소름 끼쳐. 당신이 받은 그 재산들 다 우리 딸 앞으로 해놔. 알겠어?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 딸 포기하고 나가란 말이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눌러앉아 있어? 당신만 하겠어? 애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 재산이랑 보험금 가져가려고 현정이한테 지극정성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언젠가 현정이도 알게 될 거야. 당신의 두 얼굴을. 기다려. 곧 있으면 다 드러날 테니까 뻔뻔한 여편네. 그렇게 발버둥 쳐봐. 우리 현정이가 누굴 택하나? 핏줄은 무시 못한다니까. 자기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매일 생모와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딸아이는 바쁜 의사생활을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벅차 올랐어요. 딸아이의 성장을 남편이 봤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친모는 더 난리가 났고 철저히 전 너무 속상하게도 딸아이의 결혼 준비에 배제되었어요. 친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친엄마가 그렇게 딸 결혼 준비 도와주는 게 꿈이라는데 외면할 수 있어야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아직 내 남자친구는 엄마가 둘인 줄 몰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 엄마는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면서 마음이 넓잖아. 그러니까 나 이해하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현정아, 엄마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네 엄마이긴 한 거니? 아니면 네 친엄마 말대로 엄마가 그냥 빠져줄까? 그걸 원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나랑 시간도 많이 보냈잖아. 근데 친엄마는 정말 나 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엄마 때문에 못 왔던 거래. 어찌나 우는지 엄마는 이런 거 몰라. 나도 친엄마가 사실 너무 그리웠거든.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도 소중하긴 해. 혼주석에 앉는 것도 양보해줘, 엄마. 엄만 이해하잖아, 응? 그냥 친엄마 평생 소원이래. 나 옆에서 챙겨주는 게. 그러니까 좀만 참아줘. 아, 정말 모르겠다, 현정아. 내가 널 키웠지만 지금은 진짜 모르겠어. 아,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딸아이의 말이 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제가 이해심이 많으니 참아달라는 딸의 말, 참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낳은 딸이기에 딸아이를 쉽게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빠진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고 참 시간이 빨리도 흘러갔어요. 어느새 딸아이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는데 딸아이는 결혼식 전날 저와 친엄마를 각각 앉혀놓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여기 선물. 그리고 친엄마한테도 여기. 얼른 다들 열어봐요. 내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딸의 선물을 열었고 20년을 한결같이 길러준 저에게 딸은 본인이 인턴 시절부터 쓰던 청진기를 던져주고 본인은 모른 채 산 생모에게는 2억짜리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전에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내가 낳은 내 딸이라니까. 고맙다 우리 딸아.
엄마한테 이렇게 큰 돈을 다 주고 역시 친엄마가 최고였지? 아니 가짜 엄마한테는 청진기? 역시 우리 딸 답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나 의대 가는 거랑 의사 되는 거 바랬으니까 의미 있게 청진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요. 우리 딸은 참 말도 모질게 못한다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 이 집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이게 그 뜻 아니니? 우리 딸 그래도 엄마가 낳아주길 잘했지? 엄마는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유, 의사 딸이니까 너무 좋다 정말. 딸아이는 생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대답으로 들렸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딸에 대한 마음의 끈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밝아왔는데 딸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친모의 행포를 견딜 수 없었죠. 전 혼주석에도 앉지 못하였고 그래도 딸아이와 마지막일 땐 마지막이더라도 남편에 대한 예의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딸아이에 대한 정 하나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때 딸아이가 저에게 딱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식이 진행되었을 때 청진기를 끊어달라고 한마디만 했었어요. 전 가져온 청진기를 딸아이의 말대로 끊어드렸고 청진기가 끊어진 순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흘러나온 딸아이의 영상 편지였어요. 전 그 영상 편지를 보자마자 엉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에는 저와의 추억 사진과 함께 저에게 온갖 본인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 그리고 친엄마가 본인을 조종하려고 한 녹취록까지 싹 다 공개했죠. 엄마, 나야. 엄마 딸, 놀랐지? 아마 서운도 많이 했을 테고 나한테 늘 한결같고 좋은 영향력을 준 우리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외면하겠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에겐 엄마가 2명입니다. 아니, 1명이죠. 낳아준 엄마는 엄마도 아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절 버리고 간 지금 혼주석에 앉아있는 이 생물을 벌하고 싶어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들. 지금 혼주석에 앉아있는 저 분홍 한복을 입고 있는 생모는 정확히 제가 9살 때 바람이 나서 저희 아빠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과 보험금을 탐내서 다시 이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절 찾았다는 핑계로 말이죠.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저 생모는 항상 헌신적이었던 저희 새엄마에게 보험금과 재산을 빨리 뺏어와야 한다며 압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까? 20년 절 키워준 새엄마한테 절을 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저 여자가 제정신이냐고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옆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쳤다고 전해주고 싶고 당신한테 한 푼도 지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제 준 2억짜리 통장은 2억만 찍어놓고 한 번도 통장 정리가 되지 않은 가짜 통장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날 농락하고 버리고 아픔을 준 만큼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새엄마, 아니 친모보다도 날 더 사랑해준 우리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나한테 엄마는 1명이야. 바로 우리 엄마 김금자. 딸아이의 영상이 끝나자 모든 하객들은 혼주석에 앉아있는 친모를 대놓고 욕하기 시작했고 친모는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주석에 대신 앉아 식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어요. 어머어머, 저게 사실이야? 어머, 진짜 파렴치하다. 인간이 어쩜 저래? 무슨 염치로 지금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생태 같은 자식 두고 나간 거지. 보통 멘탈이면 자식 때 놓을 수 있겠어? 그래 놓고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널 낳아줬는데 감히 날 이렇게 망신을 줘?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아유 쪽팔려. 어딜 나가? 더 당하고 나가야지. 너 같은 것은 친모 자격도 없어. 알아? 단단히 창피를 당해야 얼씬도 못하지. 아니 이게? 아우 쪽팔려. 일단 내가 오늘은 쪽팔려서 간다. 너네 모녀 두고 봐. 알겠어? 끼리끼리 같은 것들. 전 저를 사정없이 밀치고 도망가려던 친모를 붙잡아 뺨을 내리쳤고 친모는 분하다는 듯이 욕을 하며 도망갔어요. 그래도 창피하긴 했는지 아주 헐레벌떡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런 해프닝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마쳤고 미리 사돈어른 되실 분들과 신랑에겐 다 양해를 구했다고 딸이 말하더군요. 딸아이 너무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더군요. 얘기 들을 때부터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며느리 되래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는지.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 나눠 가진 사람으로서 잘 지내봐요, 안사돈. 아유, 감사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잘 지내봐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현정이 위하는 만큼 어머님한테도 2배, 3배 잘할 거니 지켜봐 주세요. 현정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이한테 절을 받았고 사돈어른들은 딸아이를 어쩜 이리 잘 키워줬냐고 참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어요. 정말 눈물이 났고 이제서야 마주본 우리 딸아이와 감격의 포옹을 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진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따로 영상 연동을 할 수 있게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모르고 딸아이에게 섭섭한 감정이 앞섰고 엄마가 돼서 딸아이를 못 믿어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엄마 딸인데 그런 여자한테 홀렸을 줄 알았어? 나 사실 처음 보자마자 진짜 화가 너무 났는데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었어. 엄마한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나랑 아빠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주제에 뻔하잖아. 돈 때문에 다시 기어 들어온 거. 그리고 엄마 없을 때 얼마나 엄마를 내쫓으라고 했는지 참 기가 막혀서. 성질 같았으면 물벼락이라도 뿌리고 싶었다니까. 그래도 그 여자한테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지. 아마 들어보니까 엄청 개털이더라고, 진짜.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에이구. 혹시라도 티날까봐 그랬지. 아마 그 여자 빚 못 갚으면 사채업자한테 끌려갈 거야. 나한테 그랬거든. 본인이 엄청 급하다고. 제발 몇 억만 엄마한테 말해서 융통해달라고. 얼마나 고소하던지.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나한텐 엄마뿐이니까 걱정 마. 그렇게 딸아이와는 지금까지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내 딸, 누구 딸인진 몰라도 정말 고맙고 잘 자라줘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 제가 가끔 손녀도 봐주면서
딸아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착한 딸아이에 걸맞게 사이도 듬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1, 2년 전에 딸아이의 생모에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좀 융통해달라고. 그냥 욕짓거리 문자 하나 날려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죠. 아마 본인은 딸아이만 잘 조종하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며 보험금,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물려준 것들을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에게 접근했던 거겠죠.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같은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50이 넘도록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가장 어이없는 일을 꼽으라면 그 친모 사건이네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우리 딸아이를 만났으니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만 하시길 기원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이 변한 거라곤 세상에 태어난 이쁜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일을 해왔어도 단순 노동 업무 일이라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월 200 조금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큰 병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다녀준 것만도 고마웠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비전은 안 보이고 저 또한 힘들게 일을 해봤자 받는 월급은 20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며 사업하자는 제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두렵긴 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을 무시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시부모님께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셨었죠. 내 아들 말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빚도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뭐하러 위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가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한들 남들은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 너 머릿속에 있던 사업들은 남들이 벌써 시작을 했을 테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대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간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 거니?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 넣은 10년인 거야. 망하게 되면 10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것뿐이야. 우리가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라. 남들은 사업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겠니? 어머님, 사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분명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면서 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분명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사업하자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힘들게 일해왔는데도 월급은 꼴랑 200 겨우 넘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앞날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살면 크게 신경도 안 쓰이지. 그런데 현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걔 인생도 우리의 뒤를 밟길 바라는 거야? 현진이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다른 집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뛴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발 닦고 하루 온종일 TV나 보고 있잖아? 새벽 늦게까지 TV 볼 시간에 밖에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라고. 나는 퇴근하고 당신이랑 현진이 밥 챙겨주고 나서 힘들게 손부업 하는데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나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는 거였어? 앞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 손을 보라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밤새 부업하느라 만신창이가 됐어. 나도 여자야.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네일도 받고 싶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싶어. 당신은 그런 곳에 돈 안 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기분이라며 몇십만 원씩 술값 긁어올 때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매달 제 시간에 달라고 재촉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버는 돈보다 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겠다는 저를 반대하시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따라왔지만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자극했는지 사업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는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끝까지 반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저는 그런 걱정에 초장부터 겁을 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저를 도왔지만 저희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생활비를 대폭 줄이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매일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주셨고
제 딸 현진이도 돌봐주셨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부모를 볼 때면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돈을 바라시면서 저희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그런 돌발 상황들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었고 대처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턴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모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돈이 벌리는 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돈의 씀씀이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 5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부리는 사치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월급 받았을 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주는 만큼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부리는 사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아직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려 있다고. 저번 달보다 200만 원 더 쓴 거 가지고 엄청 보라고 그러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좀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어? 나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법만큼 써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날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겠다는 건데 내가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올려줘. 월급 받으면서 드렸던 생활비에서 너무 조금 올려줬다고 맨날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신다. 내 어깨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벌써 다 쓰셨다는 거야?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돈도 있으시다고.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뭐해? 불필요한 곳에서 전부 다 나가면 월급 받아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 우리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인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을 굳게 닫을 수 있었네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안 좋은 분위기로 사업장을 나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대충 둘러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저희 사업장 사무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사무실로 불러야 되겠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불렀겠어? 우리가 지금 생활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불만이니까 우리를 부른 거잖아. 주기 싫다는 말이겠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못했던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직접 사업장으로 오셔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 지금 나보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무작정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에서 저 직원들 옆에 껴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생활비는 올려드릴 수 없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생활비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챙겨드리지만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다 쓰셨다고 돈을 더 달라는 전화만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생활비 드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앞으로 현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으로 65세 안 되셨으니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사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지? 아주 톤독에 올라서 가족 전부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 아들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너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기다려봐라. 전화 좀 해야겠다.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잠시 뒤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상태였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볼 만큼 흥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얼굴에 던지셨고 시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시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나도 부담이 돼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당신이 받았던 200의 월급에
절반이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2배를 드리고 있잖아? 둘이서 한 달 생활하시는데 월 200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쓰셔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건데 놀고 먹는 거에 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직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앞으로 생활비 타서 쓰시려면 사업장에 나오셔서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생활비의 절반으로 다시 줄일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건데? 나도 여기 공동 사장이야. 내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당신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벌 만큼 벌었으면 우리도 이제 돈에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줄이기만 해봐.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 내밀지 마. 알겠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싫다고 하시잖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앞에서 시부모님 무시한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게 되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5년을 힘겹게 이끌어왔고 저희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어느새 부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불만만 많았어요. 저도 이런 생활들이 이젠 점점 지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표님은 더 이상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문자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순간 저는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대표님의 아내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셨던 은인이셨는데 남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들의 절반 이상이 저와 전화통화한 대표님한테 들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날 일정이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한 뒤에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셨던 회사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한 모텔이었고 저보고 직접 2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말에 온몸을 떨며 사진 속에 있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정을 깰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이었고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길래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숨긴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던 대표님의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저를 내려보던 남편은 침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대표님의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힘들게 싸운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뭐기엔?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지. 돈 좀 벌었다고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역겹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경혜 씨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경혜 씨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사업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어차피 걸린 거 위자료는 주겠지만 사업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만큼 가져가도록 할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 현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현진이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충격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항상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언제부터인가 곁을 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멀리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야. 어차피 이제 와서 숨겨봤자 뭐하겠어? 볼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줄래? 우리는 해야 될 거 마저 끝내야 되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난리를 친 뒤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모텔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그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다 버렸고 이런 모습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은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다 버리는 사이 남편이 볼 일이 끝났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지분은 내가 더 많지 않아? 솔직히 당신이 뭘 했는데 두 발로 뛰는 건 내가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힘들게 일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아예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오토로 돌리면 알아서 돈 나오는 회사를 내가 굳이 당신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 여태껏까지 힘들게 일해서 20억 자산가 만들어줬더니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회사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제 인생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날이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는 다음날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남편에게 위임하겠다며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고 직원들 또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셨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2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안 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10년간 함께했던 회사에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앉았던 자리에 상간녀를 앉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뒤 남편과 함께했던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분들께선 저를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제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여행을 즐기며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휴식을 끝낸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들놈이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말도 마라. 네가 힘들게 운영해왔던 회사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다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직원들을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까지 깎이면서 갑질을 당한다고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나 보더라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혼할 때 제일 많은 물량을 거래했던 대표께서 거래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말은 왜 또 안 했던 거니?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있는데, 너랑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다 네가 10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너도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 회사 제가 안고 가려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부려서 넘겨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이는 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를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의 절반도 아닌 상간녀가 입김을 불어넣어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이러다 집안 무너지게 생겼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론 10년간 운영해왔던 회사를 본인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이 자신의 영업력을 믿고 저 없이 뛰어들었지만 상간녀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와 통화했었던 대표가 다른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소문을 흘리면서 이 바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년간 힘들게 이끌어왔던 자판기 사업은 결국 일시 중지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았던 재산을 상간녀와 둘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흥청망청 전부 다 써버렸다는 말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람과 살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간녀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려 합니다. 급할 거 없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1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빠가 기나긴 시간을 이겨내시고 현재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중인데요. 8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는데 지금의 생활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아빠의 목소리를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아 메일을 눈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빠 곁을 지켜드렸더니 저에게 다시 행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처음 아빠가 회복을 하시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너무 서러워 오열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끝내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오래오래 아무런 사고 없이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아빠가 왜 식물인간이 됐는지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해요. 그러니 아낌없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빠는 작은 사업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꽤 오랜 세월 이끌어 오신 터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처음으로 사업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셨죠. 아빠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신 이후 남편에게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었지만 높은 급여가 아니라서 빠듯했기 때문에 뒤에서 아빠가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자리를 잡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네 아직도 고민하는 겐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 곳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경력직 사원들로 충원을 해줄 테니 배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누구나 다 처음은 힘든 법이지만 이제 은손이도 아이를 케이크해야 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지금 버는 월급으로도 생활하는 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게 산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도 이곳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터라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그냥 등질 수가 없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장인어른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솔직히 겁도 나긴 하네요. 제가 맡아서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경력직 사원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되려 저를 무시할 것 같은데요. 리더로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만 봤어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빠는 그동안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엄마의 몫까지 저를 많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아빠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응이 될 테고 나중엔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더 먼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훗날엔 남편이 모든 걸 이어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남편은 긴 대화를 이어나갔고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한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혀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못 올 곳 왔어?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종훈이는 어디 있냐? 아들, 애비 왔는데 안 나올 거야?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래도 연락은 하시고 오셨어야죠.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술 드신 거세요? 지금 내가 술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
거저 들어온 걸 왜 걷어차고 난리야?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 내일 당장 사돈에게 전화해서 바로 일 배우겠다고 해라. 그걸 왜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요? 벌써 장인어른과 대화 끝났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택시 잡아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앞으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정말 은선이 앞에서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한 시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간 뒤 한참 뒤에야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게 불만이셨는지 속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늦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많이 답답했는지 결국 술로 감정을 쓸어내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냉장고에 안주거리를 꺼내준 뒤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방에 들어와 눈을 붙였어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고 앞으로 승진도 하면서 좋은 기회도 많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을 하고 있었기에 둘이 벌어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으니까요. 워낙 모험을 싫어하는 남편의 성격은 전부 시부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댁 집안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부의 한순간의 실수로 순식간에 부도가 나게 되면서 회사의 규모가 컸던 만큼 그에 따른 빚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일정의 금액을 매달 도움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월급의 일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부도 빚을 탕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지만 눈에 띌 만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바른 인성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아빠의 사업 확장을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 날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이럴 것이지. 내가 꼭 난리를 쳐야 받아들이는 거지. 모두를 위해서야. 우리 집안도 하루빨리 정상 회복돼야 되지 않겠소? 그것 때문에 장인어른 사업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은선이 걱정 안 시키고 싶어 결정한 거라고요. 도대체 저희는 왜 부르셨어요? 자식이랑 며느리 얼굴 좀 보자는 건데 이런 것도 너 기분 맞춰가면서 봐야 하는 거냐? 겸사겸사 부른 거잖아. 그럼 종훈이 네가 사돈 사업을 전부 가지고 가는 거냐? 이제 네가 대표가 되는 거야? 이 애비한테 언제 구경시켜 줄 건데? 이제 일 배운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 걸 바라세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길 왜 와요? 방해받게 더 돼요?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 일에 집중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되길 기도나 하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나 나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떼고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니니? 오래간만에 우리 배에 기름칠 좀 할 수 있는 거야? 은손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저희 그만 일어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 식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너 지금 자리 하나 만들었다고? 벌써부터 애비랑 인연 끊을 생각하는 거냐? 꼴랑 그거 몇 푼 번다고 애비를 무시해? 회사만 안 망했어도 이런 집안 거들떠도 안 봤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썩 나가. 시부가 부른 이유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감에 서둘러 빚을 탕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를 부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 일이 있은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느니 안 보고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잘 지내던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가 아빠 혼자 지내는 집을 찾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철판 깔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되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갑자기 저희 아빠 집엔 어쩐 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여쭤보니까 무작정 초인종부터 누르셨다면서요. 저번에도 이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신 적 있으시잖아요.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겠소?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왜 왔는지. 세아가 너는 몰라도 종훈이는 알 것 같은 눈치인데. 사돈분들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네. 자네가 돈줄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내 앞에서 한탄을 하시던데. 아버지, 지금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나랑 연락 끊겠다고 담을 쌓아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빚이 산더미라. 한번 미납되면 체납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라고. 너는 꼴에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애비를 무시하잖냐?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안 문제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솔직히 둘이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모른 척하고 등 돌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한다면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나 같으면 바로 연락해서 자금 마련해 줄 것 같네.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어떻게 좋은 대답이 나오겠어요? 이건 제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당장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세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 좀 그만하시라고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쳐다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말수를 줄이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만 보던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부모님께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되었으니 모두가 엄청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시부모님을 일으켜 세운 뒤 밖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너무 흥분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으니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던 아빠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곤 다 컸다면서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아빠가 이상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시댁 집안의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괜찮다며 서둘러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제 팔을 잡고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얼이 빠진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좀 전에 있던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서 그동안의 고민거리들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의논하였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문자 오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시간 확인 겸 핸드폰을 켰는데 아빠한테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전송하셨는데 그 안에는 아빠와 시부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복장을 보니 세 분이서 등산을 하기 위해 출발 직전 사진을 찍으신 거였어요. 뭔가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문자를 남긴 뒤 남편을 깨워 아빠가 전송해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아침부터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날 엄청나게 난리를 친 상태라 그날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갈 시점에 시부에게 전화가 걸려왔길래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와도 통화를 하지 못한 터라 큰 문제는 없으신지 확인하기 위해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등산은 잘하고 계시냐며 무뚝뚝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날에 약속을 잡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세 분이서 등산로 입구 앞에 나란히 찍은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돈이 지금 큰일 났어. 정상에 거의 다 와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지셨는데 바로 뒤가 거의 절벽이라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중심을 잃으시면서 그곳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 중이야. 일단 내가 문자 찍어줄 테니 확인하고 위치가 적힌 병원으로 종훈이 차 타고 얼른 오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통화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보길래 진정이 되지 않는 목소리로 아빠의 심각한 상황을 전달해 주면서 서둘러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수술실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자마자 시모는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자 중심을 잃어 떨어지게 되면서 허리를 심각하게 다치셨다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아빠가 다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알 수 없었단다. 그냥 전날에 실수한 점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등산 좀 하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 했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저희 아빠는 등산도 잘 못하신다고요. 한평생 저만 보고 지금까지 일만 해오셔서 산에 올라간 적도 별로 없으신데 무작정 끌고 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움직이셨어요? 설마 일부러 밀친 거 아니세요? 솔직히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을 꾸미시고 발뺌하시는 거 아니시냐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얘가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다지만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은선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서로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 했던 거고 내 아들 잘 봐줘서 고마워서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겸 우리도 고민하고 계획해서 움직인 건데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 수술실 앞에서 시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남편이 말리려 애를 썼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의 행동들을 좋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결국 시부모가 자리를 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었지만 아빠가 수술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아빠마저 잃게 될까봐 너무 불안한 마음에 눈물은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저를 대신해 남편이 급하게 아빠의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해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다며 앞으로의 일들은 모두 아빠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의식불명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수술도 잘 됐다는 의사의 말이 금방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었던 건지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가져가려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알아? 이제 감도 안 오지? 저렇게 누워만 있은 지 8년이야. 혼자서 사이든 꼴은 다 빼먹고 있네. 여기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은선이 너도 잘 알잖아. 가려면 곱게 갈 것이지. 언제까지 목숨 부지하며 버티고 있을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아빠한테 각티슈를 던지는 건데요? 얼굴에 맞았잖아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이 전부 용서가 됐다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몇 번을 말하니? 그건 단순 사고였다고. 경찰서에서 전부 진술했고 상황이 정리됐는데 언제까지 그때의 일로 우려먹을 생각인 거야? 아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해라. 일하랴, 병원 왔다 갔다 하랴, 거기에다 정신줄까지 놓아버린 지 마누라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게 사는 거니?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아. 어차피 회사는 이제 종훈이 너 소유 아니니? 얘 은선아, 너도 이제 우리 아들 그만 놔줘라. 너희 집안 인생만 종치면 되는 거지. 내 아들까지 말아먹어서야 되겠어? 어차피 사돈어른 세상 뜨게 되면 여기 있는 회사 전부 내 아들 소유되는 거잖아.
적당히 살 만큼 지어줄 테니까 그걸로 병원비랑 생활비하고 여기서 인연 끝내자. 우리도 오래 기다렸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등 돌렸어. 그나마 그때의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끝내려고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는 매일같이 찾아와 이혼해달라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장된 사업장과 원래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장 두 곳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남편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자신 손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렸다는 걸 실감했는지 쉬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고 아빠와 함께 일을 하셨던 직원분들도 남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더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오던 병원도 발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사람은 변한다고 아빠가 깨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동안 운영했던 회사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찬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병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몸을 닦아드리려 손걸레를 빨아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과 시부모가 어디론가 급하게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싶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휴게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위험해요. 직원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전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나중에 정말 장인어른 깨어나시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내가 말했지. 절대 깨어날 수 없다고.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미래가 없어 보이더구만. 그동안 우리 빚도 다 갚았고 자금도 많이 모였으니까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이혼해라.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언제까지 살 순 없잖냐. 이번 달에 전부 정리하는 걸로 하자. 은선이 걔도 양심이 있지.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겠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냥 부도가 나서 폐업했다고 얘기해. 지금 돈벌이도 안 되잖아. 그래, 아빠 말씀 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적이 있었니? 어떨 때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너 솔직히 그동안 정말 힘들었잖아. 이번이 기회다. 싹 다 정리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좀 불안하면 이민 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지. 그리고 사돈 양반이 깨어난들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입 하나 뻥끗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했어. 처음엔 쉽게 깨어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사도 포기한 것 같더라. 그리고 벌써 사건도 종결됐잖아. 만약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사돈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우리가 그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너는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는 거 명심해라. 너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야. 제가 듣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의 대화는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대화였어요. 더는 들을 수가 없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병실에 도착한 다음 아빠의 손을 잡은 채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시부와 시모가 계획한 짓들이었고 거기에 남편까지 물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는 시부모와 다르다고 했던 남편이 결국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급급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었네요. 아빠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8년 동안 누워만 계시니 너무 답답했었고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까지 전부 팔아치우려 한다고 제발 깨어나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보니 그동안 꿈쩍도 안 했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놀라 정신이 드셨냐고 여쭤보니 제 말에 응답을 하셨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을 전부 들으셨냐고 재차 다시 여쭤봤어요. 아빠는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또 한 번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너무 기쁜 나머지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은선이 너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중얼거리고 있는 건데? 네? 아니, 그게요. 아빠가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회사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다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하루빨리 아빠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사돈어른이 깨어난 줄 알았잖아.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는 먼저 들어가 볼 테니 나오지 말거라. 종훈이는 저녁 안 먹었다고 해서 나가서 먹고 집으로 바로 갈 것 같다. 혈액순환 잘 되게 여기저기 주물러 드려. 그래야 빨리 깨어나시지. 하마터면 시댁 식구들이 아빠가 깨어난 걸 전부 알아차릴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계획해야만 했어요. 일단 아빠가 최대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재활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르게 회복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고 빠져있던 근육들도 붙게 되면서 몰라볼 정도로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처음으로 입을 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듣고 싶었던 아빠의 목소리를 8년 만에 듣게 되었고 아빠는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해왔던 제일 신뢰가 가는 한 분을 병원으로 불러 모든 상황을 보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빠는 그동안 누워 계시면서 전부 다 듣고 계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 귀는 열려 있었다며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저에게 고생했다며 가느다란 팔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걸 돌려놓기 위해 형사까지 따로 불러 8년 전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동안 시부가 망한 빚을 전부 갚은 뒤 거기에 더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부 시부모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직원분에게 확실하게 듣고 난 이후 아빠는 한자리에 모두를 모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연락을 한 뒤 저녁 시간에 시부모와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고
다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믿었던 남편까지 배신을 했다는 게 제일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와 남편을 아빠 앞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얘기한 뒤 병실의 문을 잠갔고 어리둥절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본 순간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걸 본 시부모와 남편은 기겁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고 아빠는 분노한 표정으로 모두를 내려보며 시부모와 남편의 잘못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실수였다고? 모든 건 계획적이었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내 딸을 힘들게 해? 그리고 자네는 내가 정말 믿었었는데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전부 빼돌려서 너희들 배만 채워? 누워만 있었다고 모든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그리고 내 딸에게 했던 모든 행동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밖에는 지금 당신네들 잡기 위해 형사들이 깔려 있다고. 평생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내 아내와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거니까 혼자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의 잘못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그동안 많은 것들이 쌓였는지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며 더욱더 언성을 높이셨고 제가 병실의 문을 열자 형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시부가 형사들을 가로막으면서 잘못을 구하는 순간 남편이 그 틈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을 쳤고 형사들과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와 아빠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어렵고 힘든 8년의 시간 동안 본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잠시 뒤 남편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망을 치던 도중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오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이게 되면서 위급한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지만 달려오던 트럭의 속도가 상당했는지 끝내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오열을 하였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시부모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결국 재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그곳에선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아빠와 제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처벌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치소에서 출소한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테니 평생을 자식을 잃은 괴로움에 빠져 살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기에게 전부 되돌아오게 되는 결말은 정말 참혹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탄하며 사는 것보단 언제 올지 모를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며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